네, 반갑습니다. 비주얼 담당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강사분들은 어떤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죠. 제가 그 중에 제일 못합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이제 지자체의 SDG 거버넌스 체계 구축인데요. 그러니까 이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 자체가 본래 거버넌스를 같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 환경, 경제, 사회의 균형과 조화를 맞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맞춰? 경제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사회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제각기에 관심 있는 집단들을 다 모아야 된다. 이게 이제 거버넌스인 거죠.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거버넌스 이게 늘 같이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환경단체 사람들만, 복지단체 사람들만, 경제단체 사람들만 이렇게 모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걸 다른 시간에 또 들으셨을 텐데, 저는 이제 거버넌스라는 이 관점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왜 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보실 텐데요. 그럼 그게 현재의 문제가 난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게 필요한데, 그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것을 그냥 모이면 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채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지속가능 발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요번에 이제 주제는 지자체에서 왜 이걸 하느냐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3월에 우리는 이 코로나가 언제쯤 없어질까? 4월, 6월, 12월 이 정도 생각했는데요. 유발 하라리가 이때 파이낸셜 타임즈에다가 기고한 글을 읽으면서 아주 제가 긴장했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없어지겠지 했는데 몇 년이 갈지 몇 달이 갈지 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3년이 넘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확실히 통찰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폭풍우가 언젠가는 지나갈 텐데 그러면 그때도 똑같이 살 거냐라는 문제 제기였어요. 근데 3년이 훨씬 넘어가니까 우리가 또 똑같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거냐 그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 칼럼 내용이 그럼 한국에서 배우자 그렇게 하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던졌어요. 첫 번째 문제는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은 정부가 뭔가를 꽉 쥐어야 될 텐데 한국만큼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아서 마스크 쓰고 알아서 손 씻고, 그래서 한국같이 비누 경찰이 필요한 수준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 그렇게 이 칼럼을 썼어요. 그러니까 비누 경찰이라는 게 그러니까 경찰 국가,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아주 독재 체제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부드러운 경찰 이런 식으로 경찰 이 비누 경찰이라고 영어에 써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위기 상황에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을 막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을 막아라 그러면서도 경제는 살려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경제의 60%를 의존하고 있는 중국을 막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나라를 틀어 막았던 저 대만이라든지 아니면은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한국은 이 대부분의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도 또 G7 국가들한테 가서 K 방역을 얘기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연대를 했죠. 물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잘 대처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제 시대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함의를 유발 하라리가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게 언제 확산됐느냐라고 할 때, 우리 이제 지방의제 21이라는 게 90년대 말부터 들어왔을 때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면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구축된 거는 이 허베이 스프리토, 그러니까 태안 앞바다의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에 언론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볼 기회가 있으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삼성이 더 책임을 물어야 될지, 허베이스프리토가 더 물어야 될지, 아니면은 주민들은 이제 어떻게 보상을 할지 그런 내용이 거의 없었어요. 고베 지진 때는 30만 명이 모였는데 한국은 3만 명이나 모이나 보자, 이런 기사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여기를 가셨던 분들 계실 텐데 100만 명이 넘어가는 게 한 달도 안 돼서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 저는 이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95년도에 시프린소 사건이 있었을 이때는, 사고가 있을 때는 먼 바다에서 자초돼가지고 더 먼 바다에 있는 섬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환경운동연합 같은 데서 여러 명이 갔는데 할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 한 10년을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한 거예요. 허베이스프리토 때 그러니까 협력적 거버넌스다.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10년을 추적을 했는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제 능력 6배로 늘리고 국제법 수준도 법을 정비하고 지휘체계 일원화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100만 명이 몰려드는 이 상황에서 그럼 과거 같으면은 오른쪽 밑에만 보였죠. 그런데 이때의 100만의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은 자원봉사 센터에서 오는 정도, 종교기관에서 오는 정도가 아니고 이때는 SNS가 없고 다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로 서해를 살리자 이런 카페에서 한 10만 명씩 모여서 소통을 하는데, 그럼 거기에 글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은 기업의 자원봉사뿐만이 아니고 동호회, 가족, 향후회 이런 일반적인 모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올리는 정보라는 게 아주 생생하고 필요한 거였어요. 이를테면은 장갑을 16켤씩 가져가야 된다. 아니면은 해 떨어지기 전에 미리 나와야 된다.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밥을 싸가야 된다. 어디 바위 옆에 있는 이 밥집이 있다. 이런 정보들이 쭉 올라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민관협력 거버넌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2002년도에 박사 논문을 이제 협력적 거버넌스로 쓰는데 그 이전까지의 문헌들을 쭉 뒤져보면은 민관협력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진짜 없었을까요?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관민협력이에요. 관민협력. 행정학 문헌들을 보면, 게다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군관민협력이었습니다. 군관민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러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민관협력 이런 얘기들이 더 커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이 거버넌스라는 이 단어가 환경 거버넌스에서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북극이 녹으면 제일 먼저 위기 상황이 될 거니까 환경 거버넌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때까지만 해도 2005년 당시만 해도 이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행정학 문헌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 지역을 저렇게 잠궈버리고 난 뒤에 행정학자들이 이제 각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은 연방 정부의 능력이라는 게 구제, 군안 이런 것들은 잘할 줄 알았는데 마을 전체가 저렇게 잠겨버렸으니 이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생필품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이제 그나마 이제 비주류 행정학자들이 이 책을 내게 되는데 이 책 속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급품도 이제 전달을 못 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데 뉴욕에 있는 기자들은 여기 한 번도 안 와보고 여기에 이제 못 사는 흑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약탈과 방화가 잇따른다 이런 식의 그 기사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때 또 연방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연방군은 군대가 이제 여기 들어가서 치안 유지한다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제 생필품을 전달조차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월마트를 들어가서 생필품을 꺼내오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보상하겠다라고 하는데도 그 월마트 사장이 연방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이 상황이 이렇다, 이 나쁜 놈들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였는데 그 담당자, 그 결정을 했던 담당자는 대통령이 내 자리에 있어도 똑같은 결정을 할 겁니다라고 옷을 벗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시대의 거버넌스라는 이런 제목이 그 어둡다라는 것이 연방 정부가 행정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제라고 하는데 영어로 위키드라고 하고 있잖아요. 디피컬트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위키드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어려우면은 사악한 문제, 왼수 같은 문제, 악마 같은 문제 그렇게 붙였겠느냐 이런 겁니다. 지금이 네 번째 산업혁명인데요. 첫 번째 산업혁명 때는 자동차가 개발이 되니까 마구들이 자살을 했어요. 실제 기록도 있습니다. 네 번째 산업혁명 때는 카카오 택시를 더 늘리려고 하니까 개인 택시 기사들이 자살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혁명기라는 거예요. 그럼 클라우드 슈밥 교수가 세계 경제 포럼에서 네 번째 산업혁명이 몰려오고 있습니다라고 한 10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그걸 잘못 써가지고 4차 산업혁명인 줄 안 거죠. 그러니까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4차 산업이구나 그렇게 이제 오해해서 썼는데 네 번째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고 우리가 AI에게 잘 활용하자라고 하지만 실제 일자리는 다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혁명기가 맞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월 1만 원 이상 시급을 올려주면은 다들 좋아할 것 같았지만 그러니까 치킨 가게 사장님이 이름이 사장님이지 자기 월급을 벌고 있는 사람인데 치명타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악한 문제 시대에는 하나의 문제만 바라보면 그 문제를 절대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함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온 이 나라예요.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6대 군사 대국이지만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도 이런 수준에서는 저런 수준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고 또 정치라는 것, 민주주의라는 것 이런 것들도 되게 그러니까 불안정하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하나도 보드판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맞춰도 되는데 이제 뭐 하나 잘못 띄우면은 튕겨나가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치열하게가 아니라 정밀하게 세심하게 설계를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1952년을 런던 스모그 사건으로 두면서 52년, 62년, 72년 이자로 다 맞췄네 그렇게 그럼 그 사건만 가져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기묘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72년, 92년, 12년 이거는 딱 20년씩 그러니까 기념으로 회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다른 이 지속가능 발전의 역사들이 있는데요. 런던 스모그는 왜 1952년으로 달았을까요? 그 전에 그럼 18세기, 19세기의 영국 산업혁명 있으면 그때부터 스모그가 있었을 텐데 52년으로 잡은 이유는 그동안에도 많은 사람이 죽어갔을 텐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날만큼은 4일 동안 스모그가 머물러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이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서야 비로소 그래 인정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 대기청정법이 만들어진 거는 그로부터도 한 10여 년이 지난 뒤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어려운 시대를 살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62년에 그 레이첼 카슨 여사가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생물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겨울에 아니죠 봄에 이 숲을 걸어가고 있는데 새들이 저렇게 죽어 있고 나비가 날지 않고 꽃이 안 피어 있는 거죠. 왜 그럴까를 이 사람이 계속 추적을 했는데 DDT라는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학약품이다라고 했지만 이 DDT가 모기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모기를 잡아먹는 이 새의 체내에 쌓여가지고 새도 죽는 거죠. 그리고 꽃도 죽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비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환 구조를 밝혀내고는 DDT 회사들한테 테러도 당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기어코 그 계속 살아남아서 문제 제기해가지고 65년도 4년도에 대통령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미국의 환경법이 생겼던 겁니다. 자, 경제학자들도 지금은 이 도넛 경제학이라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경제학 원론 책 보신 분도 계시고 그런 책은 절대 안 봐야지 이렇게 마음먹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나마 앞부분은 좀 쉽잖아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근데 그 교과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이 폴 세무얼슨인데요. 이 폴 세무얼슨이라는 분이 경제학자인데 MIT 공대에 이제 취임을 했어요. 공대 학장이 불러가지고 야 최대한 여기는 공대니까 쉽게 설명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그렇게 하면서 1948년이니까 우물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중물을 넣으면 이게 계속 돌아가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투자를 하고 기업이 돈을 쓰고 가게에 들어와서 가게가 다시 투자를 하면은 기업으로 순환이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생각해 보면 수요곡선, 공급곡선도 이제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러니까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지만 이런 생각이 뭐 진짜 순환하는 거야? 기업이 다 따로 빼던데 이런 생각도 들고 가게에 정말 들어오는 거 맞아?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케이트 레이워스라는 분의 이 도넛 경제학 여기 번역된 책에 그 사례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한 7시쯤 나오셨죠? 8시쯤 나오셨죠? 그때 나올 때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따가 이제 9시, 10시에 댁에 들어가실 때는 사람이 아닌 상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10시간, 12시간 동안 다시 집에서 사람을 만들어줘가지고 내일 보내는데 회사가 그 돈을 주더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게에는 야 이거 집안 문제야. 그다음에 지구는 계속 우리가 파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한 이 경제학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 도넛 경제학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이 도넛 위에 있어야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인데 부족하면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과도하면은 뭔가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식량 자급률 40%인가요? 40%도 안 되는 상황. 성평등 남성들이 요새 더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유리천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있는 거고 이미 이제 기후 망쳐놨지, 토지 망쳐놨지, 생물 다양성 망쳐놨지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환경, 지속 가능한 지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까 그 고민을 하는 게 지속 가능 발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경제라는 개념 속에 묻어들어 있는 거지 경제 따로 또는 뭐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고 아니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거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널드 경제학에서 이제 목표를 바꾸고자 앞만 보고 가는 경제 성장 이런 게 아니고 큰 그림을 보고 재생하고 또 성장에 대한 맹신을 버리자. 근데 이 성장에 대한 맹신은 우리나라에 딱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년대 전두환 정부 때 이 재경부 장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오늘날에도 경제 전문가라고 불려다니는데 그때는 누가 앉아 있었어도 10%씩 성장했던 때잖아요. 3조 호황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그때의 환상을 가지고 그때가 좋았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이상 우리는 이 10%가 아니라 한 5% 성장도 어려운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자,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만 보자, 사회만 보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어라고 하지만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로 이 일회용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쪼개져 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물고기에 계속 축적이 되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 문제하고 이 사회 문제, 보건 문제 이런 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북극이 녹고 있어라고 하면은
비웃지만 그렇지만 인도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어요라고 하니까 움찔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기후 위기에 둔감할까 이유를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이 정수라 때문이었어요. 정수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올수록 정해되는 성과들. 이 정수라 때문인 것 같아요. 작년에 한 9월 말까지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있는 카톡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환경 문제에 관심도 없는 애들이 우리나라가 뭐 기후 위기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9월 말에 찬바람이 확 부니까 그 얘기가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후 위기 얘기할 때 북극권 보여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후 얘기할 때 경제 문제 얘기하고 기후 얘기할 때 사회 문제를 얘기해야 되겠다. 그 접목되는 지점을 얘기하지 않으면 절대 사람들이 안 바뀌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바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모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내용은 지속가능 발전이고 형식은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환경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사회 문제도 있으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할 때 나는 여성 문제에만 관심 있어요. 나는 아동 청소년 문제만 관심 있어요. 나는 농민 문제만 관심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된다. 그게 유엔의 해법이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9개 주요 그룹을 이렇게 설정을 했고 그 중에 그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이걸 넣어놨죠. 그래서 지방의제 21, 로컬 아젠다 21 그게 92년도에 최고의 합의 문서가 됐고 97년도에 이제 유엔이 평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문이 오고 보니까 부랴부랴 이제 정부가 대처를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98년부터 저 부산, 인천, 광주 이렇게 시작됐고 대부분의 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2000년도에 그렇게 만들어진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속가능 발전 대학에 갔다 왔어. 그거 누가 하는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하는 거야라고 할 때 이름도 지속발전가능협의회라고 뭐 이렇게 이제 헷갈리실 텐데 92년도에 유엔의 합의에 의해서 이 지역마다 만들도록 한 민관협력기구 그러니까 유엔이 권고한 민관협력기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때 가장 우리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구호는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지구 차원에서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천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는 아젠다 21, 의제 21을 합의를 했지만 실제 작동은 이 지역에서 하는 거다. 그때부터 그 인식이 있었고요. 아까 이제 92년, 2002년, 2012년 이렇게 왔던 거 92년에 이 회의를 다시 기념하기 위한 그럼 또 3차 회의로서 2012년에 그때 열렸을 때 지역에서 실천하고 라는 그러니까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같은 그런 조직들이 전 세계에 7,787개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단체가 있었는데 지구가 이 모양이야? 이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아무리 약속하고 탈퇴하고 막 이런 걸 반복을 해도 그나마 1.5도 붙잡고 있었던 거는 이 7,787개의 힘이다. 그렇게 보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나왔죠. 그럼 지방의제 21 죽었어? 이게 아니라 한번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그게 아니고 계속 이 지속가능 발전 개념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특별히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는 전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있고 지역마다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 92년도에 모였고 2012년도에 다시 모였을 때 그럼 92년 리우 회의라고 했고 20년 후가 됐으니까 리우 플러스 20회의라고 했었는데요. 이때 전 세계적으로 야 국가 단위는 약속도 안 지키는데 또 비행기 타고 또 모여야 돼 탄소 배출하면서 그렇게 반대가 많았는데 이 7,787개라는 이 9개의 주요 그룹들이 무슨 소리냐 새로운 틀을 만들고 새로 모여야지 그렇게 해서 이 리우 플러스 20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새로운 체제를 만든다. 그게 이제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3년 뒤에 이제 이 논의 끝에 3년 뒤에 만들어진 거고요.
새로운 틀은 뭐냐라고 할 때 고위급 정치 포럼이라는 겁니다. 이 고위급 정치 포럼이라는 거는 그냥 와서 합의 한번 하고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목표 연도까지는 매년 7월이면은 각국의 환경부 장관이나 지속가능부 장관들이 유엔에 와서 그럼 지난 1년 동안 우리 뭐 했습니다를 발표하도록 한 거죠. 그다음에 4년에 한 번씩은 SDG 점검 정상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박진우 외교부 장관이 9월 달에 유엔을 갔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SDG 점검 정상회의였는데요. 아마도 윤 대통령은 왜 가는지 몰랐을 것 같고 박진우 외교부 장관은 왜 가는지 알았을 거죠. 근데 우리도 이제 앞으로 SDG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왔는데 그의 말에 갈려가지고 또 외교부도 관심이 없어진 채로 지금까지 왔던 거죠. 자, 2012년에, 13년에 노인 그룹, 이주민 그룹, 장애인 그룹 이런 그룹들이 7개의 그룹들이 새로 이 유엔의 기타 이해 당사자 그룹이 됐는데요. 유엔 차원의 이 이해 당사자 그룹은 뭐냐면은 유엔이 어떤 국제회의를 할 때 그 주제를 가지고 국제회의를 할 때 전 세계의 이 16개 그룹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당신네 그룹에 입장문을 제출하세요. 그런 그룹으로 인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왜 인정이 안 됐을까요? 이주민의 목소리나 노인의 목소리나 장애인의 목소리가 약해서 그랬을 테죠. 그럼 이 이슈들을 이제 더 다뤄야 되겠다. 유엔이 그렇게 판단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9개 주요 그룹이 있었고 7개 추가된 기타 이해 당사자 그룹이 있잖아요. 이거를 9개 주요 그룹, 메이저 그룹 MG 더하기 기타 이해 당사자들, other stakeholders 이래가지고 지금은 MGOS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다시 모여가지고 3년 동안 이 MGOS 프로세스를 거쳐서 2015년에 SDG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무슨 포럼을 하고 무슨 정책 토론회를 할 때 그럴 때 누구를 모으지라고 할 때 우리 지역의 유지들 누구 안 뺐나?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16개 그룹을 한 그룹이라도 빠졌나? 이걸 생각하면은 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아니 대표성이 있어요. 그 단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표성은 다 의원님들이 갖고 있잖아요. 여기는 이슈 대표성인 거죠. 여성단체 어디라도 한 사람이라도 오면은 요새 여성 이슈가 뭔지 또는 여성의 관점에서 이 이슈를 어떻게 보는지 그걸 보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17개 목표가 나왔는데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이거든요. 193개국인데 193개국 만장일치로 이 유엔 SDG가 수립이 됐습니다. 이때 유엔 사무총장 누구죠? 반기문 총장님. 반기문 총장님은 제가 소개할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의사결정을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전에도 아마 이후에도 193개국이 다 같이 합의한 데다가 15년 동안 매년 평가를 받겠다. 이런 약속이 앞으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193개국이 합의를 했으니까 분야는 17개인데 각각의 이제 세부 목표들이 있어요. 그 세부 목표는 선진국형도 있고 후진국형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매년 평가하기로 했기 때문에 240여 개 지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뭐 꼴등 주려면 줘 이렇게 해서 탈퇴해 버리고 또 한국은 대통령이 관심이 없으면 계속 순위가 매년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엔이 뭐 세계 정부도 아니니까 이거 안 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럴 수는 없으나 계속 순위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른 신인도에 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거버넌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거버넌스라는 거를 이 앞에 뭘 안 붙이고 거버넌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어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협력적 거버넌스 아니면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거버넌스 하자면서 왜 우리 안 불러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는 앞에 뭔가가 붙어야 되는 거다라고 이제 저는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효종이 왕이 되고 나서 송시열 제상이 했던 말입니다. 칠의의 기본은 인사이고 그 요체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칠이라는 요 단어가 중국인들이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희 소설 읽어보기 전에도 이 중국 사람들한테 칠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에도 칠이 있는 거 아니야? 뒤져봤더니 정말 이 수십 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장로님도 칠이라는 말 우리도 쓰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때의 칠이의 기본은 자기 같은 재상 하나 잘 뽑아놓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복잡한 이 난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 하나 잘 뽑아서 아니면 뭐 어디 시설물 하나 잘 만들어서 앞만 보고 경제만 해서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5,000년 전에는 이 다스리는 이치니까 5,000년 전에는 신의 뜻에 따라서 한 500년 전에는 왕의 뜻에 따라서 한 200년 전에는 시민의 뜻에 따라서 지금은 주민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이 어려우니까 점점 더 우리 생활 단위로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히딩크의 거버넌스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2002년을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이분이 또 유퀴즈 쇼에 나와가지고 얘기도 했어요. 그럼 이 히딩크의 거버넌스, 그럼 히딩크가 월드컵 대표팀을 맡기 전에 한국 월드컵 대표팀의 거버넌스는 뭐냐라는 거죠. 그럼 차범근이 오면, 허정무가 오면, 연대 출신 감독이 오면 연대 출신만 뽑고, 고대 출신 감독이 오면 고대 출신만 뽑고, 그다음에 감독이 작전을 짜야 되는데 런닝 코치랑 같이 뛰고 있고 이런 거버넌스였다는 거죠. 히딩크가 와서는 그러니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듣보잡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지성 같은 사람들이 발굴이 되고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이 유재석 씨가 물어봤어요 최근에. 감독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본인이 한글로 얘기했어요. 오대빵 감독. 오대빵이야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승승장구해서 4강까지 간 걸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히딩크가 온 뒤에 1년 동안 A매치 연습 경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연전 연패 대부분 5대빵. 그래서 5대빵 감독이거든요. 근데 이 1년 전에 프랑스랑 붙었는데 5대빵으로 이제 졌어요. 그런데 그 프랑스 감독이 야 히딩크 너 별거 없네. 1년 뒤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붙어볼까? 그래가지고 이 본선 되기 일주일 전에 마지막 A매치 연습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영상을 보니까 진짜 우승한 것처럼 선수들이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점수가 3대2로 졌어요. 3대2로 이긴 줄 알았더니 진 거죠. 그러니까 5대빵에 저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럼 그때쯤 저는 이제 선수들이 드디어 히딩크의 이 전술을 전략을 이해한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악마의 붉은 기운을 타고 4강까지 쭉 간 게 아니고 선수들이 히딩크 거버넌스의 이 문제 해결 방식을 이해하게 된 거죠. 자, 이때 계속 조선일보가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정몽준 회장이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본선에서 1승만 해다오였어요. 그러니까 히딩크로서는 1승을 해야 되는데 미국 빼고는 다 유럽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전을 짜려고 이 유럽을 간 건데 그걸 휴가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텔레비전을 보면 비디오 판독을 하면은 343 작전은 나올지 몰라도 현장을 가야 감독이 뭐라고 지시를 하면은 소리치면은 어떤 선수들이 뛰기 시작하더라 이런 걸 보러 간 거였던 거죠. 자, 우리의 행정적 거버넌스를 생각해 보면 아까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17개가 있으면 그러면 유엔이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뭐 해마다 자료 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오전에도 회의에서 한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17개의 그 목표를 여러분들한테 17개의 재료라고 생각하고 드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리사들이 17개의 재료를 가지고 SDG 웨딩 케이크를 만드는데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옆에서 재료 몇 개 빼놓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엔이 193개국을 볼 때는 물이 부족한 나라,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 식량이 부족한 나라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조정하지 이런 고민을 할 테지만 유엔 목표 169개 세부 목표 중에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해당될 만한 그런 목표는 한 8, 90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우리 저출생 문제, 고령화 문제, 아니면 청년 실업 문제, 남북 분단 문제 이런 것들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국가 목표가 있어도 경기도 목표가 있어도 평택 목표가 있어도 마을까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재료를 먼저 넣어야 될지, 어떤 재료를 더 많이 넣어야 될지 이런 게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엠보스 프로세스를 하는 건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많으니까 행정수요 거기에 사회복지 많이 들여 이게 이제 그동안의 행정수요 방식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가서 직접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주차 문제 좀 해결해줘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이 재료를 가지고 이 SDG 웨딩 계획을 만든다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 겁니까? 1기 수료생들이 생각하는 이 문제들이 다를 수 있고 2기 그다음에 지금 10기 수료생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문제에 집중해서 푸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목표 간의 연계라는 지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료를 이제 어떻게 버무릴까라고 할 때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도, 여기만이 아니라 지구도, 경제만이 아니라 환경도, 그다음에 이 결정들은 안전하고 신중하게 이렇게 해보자라는 거죠. 이 세계 물기구 UN 워터가 물방울로 다 만들어놨잖아요. 17개 목표를. 물 목표는 6번 목표인데 그런데 물 부서만 열심히 해서 물 단체만 열심히 해서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모든 부서가 물 문제를 고민하고 물 부서는 물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고민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물 문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이 구조를 17개 SDG 목표의 활용법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 문제를 해볼까요? 5번이 이 성평등인데 1번 목표부터 빈곤층의 여성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여성의 먹거리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여성의 건강 문제 어떻게 접근할지 그렇게 해보자는 거고요. 장애인 그룹 한번 해볼까요? 빈곤층 장애인, 장애인의 먹거리, 장애인의 건강 문제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그런 틀로 활용해 보자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그 지자체를 이제 초점을 두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요 개념이 나왔던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건데요.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려면은 정치, 경제, 사회 다 바꿔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국가가 합의하고 지역에서 실천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맨 밑에 있습니다. 행정체제를 바꾸자. 유연하고 자기 교정 능력이 있게 바꾸자인데 유연하지 않으니까 유연하게 하자는 거겠죠. 유연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칸막이 행정. 그다음에 이 자기 교정 능력이 없다는 건 뭘까요? 엘리트 공무원들을 뽑아놔봤자 아까 제가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님이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어가면은 다 똑같은 일만 하니 이게 바뀔 수가 있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을 뽑아봐도 계층제로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이 꼼짝 안 하고 감사원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럼 회계의 부정 이걸 이제 따지는 건 좋은데 정책 감사로 자꾸 해버리니까 누가 장관이 될 때, 누가 대통령이 될 때 그 일을 했던 사람은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런 구조인 거지 않습니까? 그걸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과는 차가 빨리 달리는 게 목표예요. 사회복지과는 인도가 넓어지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이게 제각기로 간다라고 하면은 행정서비스 총합은 0이 돼버리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 바꿀까? 이게 유연한 행정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연하지 않으니까 그럼 사회부서에 있다가 반드시 2년 뒤에는 다른 부서로 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또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이분이 몸만 빠져나가요. 컴퓨터도 그냥 둬. 거기에 폴더도 그냥 둬. 그냥 몸만 빠져나가요. 뭔가를 전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동안 2년 동안 만났던 사람들, 단체들, 그다음에 문제가 됐던 지점들 이걸 전수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부평구에서는 2011년부터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돌렸는데요. 2015년에 지금은 이제 정착이 됐지만 2015년에 이 구청장이 다시 불렀어요. 니네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하나도 바뀌는 게 없던데, 그러면서 이제 실제 우리가 회의하는 데 들어가 봤는데 지표도 그냥 그 지속가능발전 지표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부서의 성과지표를 다시 다 바꿔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분과별로 이렇게 과장님들이 들어오고 민간위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총무과장이 보고를 하는데 어디 주민센터를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원이 그거 그 동네 주민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장님한테는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되고, 근데 왜 꼭 3층으로 만드세요? 회의실도 되게 강당하게. 그랬더니 이제 총무과장님이 요 직전 주민센터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랬더니 이제 그건 왜 3층으로 만들었습니까? 그 전전번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그건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전번 하다가 이제 다들 웃었을 거 아니에요. 이 보건소장님이 평소에 이렇게 이 부서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일할 수 없는 그런 부서들인데, 보건소장님이 아예 진작 얘기했으면 거기 노인 인구가 많은데 1층에 보건지소 지었을 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못했으니까 이제 예산 따려고 의회 막 돌아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년 과장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할까? 이게 이제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맞춘다 이런 거고, 그게 어렵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없어지고 다시 복원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기도 하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더 힘이 세고 이러면은 훨씬 나을 수도 있는데, 이 협의회라는 구조는 그런 구조가 또 아니고, 위원회 구조로 행정에 들어가면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보이고, 이런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행정 니네끼리는 못하는 거, 행정에서만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를 밖에 있는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그런 곳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니까 이런 민관협력기구를 최대한 활용해라. 그래야 자기 교정 능력을 확보하지. 이게 기본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 기본법에 따라서 이 지표를 바꿨는데, 전주에서는 행정하고 시민들이 1년 동안 논의를 해가지고 지속가능발전 지표로 법이 없을 때도 이런 지표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럼 경제지표 그러면 GDP, GRDP 이거 아니야? 그거는 저 찾아보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소통할 수 있는 지표로 만들었는데, 비빔밥이 10만 그릇이 더 팔렸어? 그러니까 이게 지속가능발전 지표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세무서도 아닌데 어떻게 다 알아? 라고 하는데 전주의 비빔밥 유명한 그 본점이 있잖아요.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활동가가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어제 몇 그릇 팔린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정확해라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거기를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이 팔렸으면은 시민들은 전주 경제가 좋아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보건소장은 그렇게 많이 팔려 한 번씩 단속 더 가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한옥마을에 외국인이 더 많이 온다 그러면은 시민들은 영어 좀 배워볼까 이렇게 하고, 관광과장은 평생교육센터장을 만나서 영어 프로그램 더 강화해볼까, 이런 구조를 만들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이 행정의 그 성과라는 것은 이 사람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표는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내로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은 굶고 하루에 30분씩 운동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99살까지 팔팔하게 갈 거냐라는 거예요. 근육량이 붙어야 되겠죠. 저처럼 이제 근육량 빠질까 봐 원래 안 만들어 놓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이 30분씩 운동하고 점심은 굶는다고 그래서 근육량이 안 붙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행정의 성과관리 지표를 보면은 다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보자라는 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 종로구의 이
예시인데요. 그럼 목표 중 하나가 저런 목표가 있으면은 어느 부서가 운동하기 좋은 도시, 그래서 걷기 좋은 길 발굴 건수 이렇게 이제 성과지표를 둘 텐데, 그런데 걷기 좋은 길 발굴 건수를 10개로 했다. 근데 11월 현재 2개만 했어요. 그럼 12월엔 뭐 하고 있을까요? 땅굴이라도 파서 10개를 채우겠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성과관리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한 개라도 이런 길을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걷고, 그런 다음에 생활습관병이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한 웰빙 도시가 될 거 아니냐, 이런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 행정체제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지속가능 발전, 이렇게 새로운 개념이 올 때마다 우리는 시민들은 자꾸 배우려고 하는데 행정 입장에서는 자치분권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 위에서 또 뭘 평가하려고 이 과도한 업무를 또 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경제부서, 사회부서 다 부서마다 1년치 일이 많고 성과지표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용역팀이 와가지고 비전 세워주고 전략 세워주고 이행과제 세워주고, 그러니까 요게 1대1로 뭘 일을 또 시키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택시의 지속가능성, 이거는 시장이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건데 공무원들을 괴롭힐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취업자가 늘었는지, 자동차 사망자 수가 줄었는지, 아니면 에너지 소비량이 줄었는지,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는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행정지표로는 이런 거를 알 수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우리가 취업자 수가 어떻게 늘려? 그럼 이걸 자꾸 이 지속가능 발전 지표도 하나씩 붙여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속가능 발전 행정체제의 본질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목표도 전략도 모든 부서가 같이 만들어보자. 그럼 각각의 부서마다 일은 있을 테지만 취업자 수, 자동차 사상자 수, 이게 계속 높아져 있어, 낮아져 있어, 이거를 등대처럼 모든 부서가 보면 그걸 보고 우리 부서는 내년도에 어떤 일을 할까, 그런 구조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세부 목표, 지표까지를 세워라. 이게 지속가능 발전 법의 기본법의 기본 전략으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본 전략을 세웠으면 부서들은 어떻게 일을 할 겁니까? 그걸 따지는 게 추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 나와 있는데, 그럼 저 과제들 중에 제일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까운 이 업무들, 그런 업무들로 재편을 해보자, 이런 얘기니까 일을 10가지 하고 있는데 20가지 더 하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 10가지 일을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지속가능한 평택이라는 대륙을 찾아가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시장, 선장만 저 등대를 봤으면 됐는데 이제는 문제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실업률이 떨어지질 않아? 그러면은 일을 더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10년째 재취업 희망자 교육 이것만 해왔는데, 저 지표를 보면은 그래, 이 일 말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교육 말고 그럼 인턴십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고, 그 등대를 같이 보고 있는 환경부서에서도 자원순환 관련해서 환경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기여해볼까, 그렇게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 문제, 그러면은 그럼 자치분권이 돼 있으면 청년과를 만들고 청년팀을 만들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행안부에서 통제를 하니까 청년 문제 중에 뭐가 제일 문제지? 이러면 이제 다들 청년 실업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어느 부서야? 그러면 일자리 경제과 이런 데서 받게 되겠죠. 근데 청년의 문제가 일자리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남 화순 군수님이 그러니까 올해 초에 국회 토론회 와서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전남 화순군이 유명한 거는 월 1만 원 임대주택을 청년 부부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가 집을 빌려준다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결혼하고 애 낳겠냐. 그러니까 이 보육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20군데를 사버려가지고 24시간을 돌려요. 그러니까 평소에 광주에 있는 장모님 집이나 그러니까 시어머니 집에다가
1시간 일찍 가서 맡겨놓고 일하다가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돌아가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24시간 운영하니까 맡겨놓고 놀러를 가도 될 지경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럼 대학까지 애를 계속 여기서 키우면 그러면은 그럼 대학 등록금까지 다 대주마 이게 또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의 문제라는 게 일자리 문제만 봐가지고는 청년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애초에 일자리 경제과가 담당할 게 아니고 이 모든 부서가 다 모여야 되는 거죠. 귀촌한 청년 여성 청년이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하는데 그럼 우리 청년들 뭐 시골에 빈집도 많은데 안 내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골의 빈집은 그 동네 사람들도 못 살고 시골에서 좋은 집은 그 동네 사람들도 비싸서 못 살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골이 안전할 줄 알죠. 가로등도 없고 CCTV도 없고 게다가 어르신들이 다 가부장적이라서 안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문제는 주택, 일자리, 교육 이런 문제들이 다 들어있더라. 이런 관점을 어떻게 하면은 그 행정에 심어줄까? 이게 또 지속가능 발전의 과제입니다. 종로구에서 SDG를 수립을 하는데 우리 같이 일하는 거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업무 분장표를 확 보고 금방 만들어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도시농업 부서가 가서 도시농업만 얘기하세요. 에너지 부서 가서 에너지만 얘기하세요. 이럴 게 아니라 6개 부서가 같이 가면 매일같이 도서관 다녔던 분들은 그 앞에 공터가 있던데 거기에서 텃밭 만들면 되죠. 이 얘기를 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웰니스 센터에 매일매일 가는 사람은 옥상이 비어있던데 태양광 패널 올리면 좋겠네요.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냐. 그게 이제 협업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딱 여기까지 해서 50분이 지났는데 쉴까요 말까요? 네. 10분 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0분이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10분 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고요. 잠시 광고 말씀드리면 바깥의 도시락은 저희가 마저 시간을 끝내고 그러고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뚜껑에 좀 이벤트도 있는데요. 그거는 마저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벤트도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준비하시고 고생하신 분이 있는데 요거 끝나고 그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히 8시에 시작할게요. 그러면 6분 후인데요? 강의 내용을 조금 더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조금 더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토론 들어가는 게 아니지. 교수님의 강의가 조금 더 가는 거예요. 네. 원래는 1시간 강의하고 한 4, 50분 토론 이렇게 가는데요. 2시간 강의를 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오늘은 교수님 얘기를 좀 더 듣는 게 더 필요할 듯 싶어서 30분만 더 쉬었다가 한 30분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8시부터 한 8시 25분에 끝내주시면 네, 25분에 끝내주시면 5분 쉬고 30분부터 토론하겠습니다. 5분 쉬고 이거 먹어야 되는데? 네?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서 불편하대, 못 먹겠대, 얹히겠대. 네? 옆에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15분에 쉬지 뭐. 그 질의응답 어떻게 꼭 9시에 안 마시셔도 되는 아니 저기 지금 나눠드려야 돼요. 그러게. 음식을 아니 강의 끝나고 이거는 완전히 오히려 끝나고 완전히 이따 끝나고. 8시 30분경에 끝나면 한 10분 주고 그러면 예, 이벤트도 했다니까 25분부터 35분까지 10분 쉬면서 먹고 35분에 해서 9시나 9시 5분 오케이? 25분까지 25분? 20분까지 아니 식사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교수님들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민망한가 봐. 설명하시는데 막 이렇게 먹는 게 근데 왜 9시에 맞춰야 돼? 뭘로? 그러니까 9시 너무 좋다. 근데 되게 수강생분들이 되게 열정적으로 되게 열심히 들고 아니야. 예전하고 이번에 다른데? 수강생들은요 되게 귀 기울여 많이 듣더라고요. 근데 그 한택이 제일 집중도가 좋아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역대. 인정.
근데 또 비판하는 사람은요 맨날 똑같은 강의에 뭐 포맷도 안 바뀌고 맨날 같은 곳에서 우래요. 아니 한 기수만 오셔야지 계속 오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많아. 발전이 없다는 언제까지 이렇게 기초 수강만 할 거냐. 그래도 우리는 어려운 편이잖아요. 언제까지 뭐 이렇게 기초만 할 거냐. 라고 김태우 교수. 그러니까 그 이제 강사 과정에서 학교랑 있어. 연결해야 되는데. 네네 있어요. 하는데 그게 또 조그맣게 운영되긴 하는데 그게 또 만만치 않게 품이 들고 막 그러니까 그렇지. 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연결해야 돼. 기차 밀식 예약을 하고 아직요. 네, 오늘은 먹이지 말아주세요. 어제 술이 아니다. 나기술 제가 여기까지 태워다 드리든지 이렇게 하고 도시락은 포장하고 방금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여름 더워갖고 쉴까봐. 우리 현준 씨는 요새 어떻게 지내요? 현준. 소식이 아니 엊그제 전화 왔는데 못 받았거든. 그래서 메시지만. 있을 때는 일체 거기서 의견을 말하는데 이렇게 좀 들고 있어요. 그 일을 다 끝나고 그러면서 그만두라고 그러더니 말도 딱 제일 딱 근데 여기는 위원으로서 이름을 갖고 있는데 뭐가 있는 성격이야. 그런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슬슬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런 얘기 본인도 이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은 또 본인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을 거고 나는 잘 알고 있지만 근데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게 너무 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정말 들었어요. 먹기는 좀 그냥 불만이 생기지. 아니면 네네. 오랜만에 뵙고 네.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고 10분 근데 왜 쉬는 거지? 좀 길어지실 것 같아갖고 10분을 둔 거야. 한 20분 여기 20분 진짜 배고프다고 산도를 다 먹었어. 아. 자리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의 강의가 좀 깁니다. 그래서 중간에 10분 정도 여유를 주신 것 같고요. 마저 교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매번 와도 까먹었어요. 한 시간 하고 1시간 토론하는 거를 까먹어가지고 여기서 중단해도 되는데. 네, 기본법이 나중에 이 기본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 가장 좋은 학습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 하나는 잘 만들어놨네 이런 생각이 들게 그럼 이 내용이 교과서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이제 이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이 법에 있다라고 했는데 과거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건 고양시 사례인데 주거복지팀은 10년째 주거복지 교육만 하고 그 평가는 교육 참여자 수 이런 걸로만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른쪽만 늘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을 열심히 하면은 도대체 어디에 기여한다는 거야. 이거를 이 공직자들도 뭐 알게 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대지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빈곤 가구 비율을 사회복지과만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등대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빈곤층이 좀 줄었나? 아니면 우리가 더 빈곤층을 발굴했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이런 거를 환경정책과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 다음에 1년 동안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런 지표가 지속가능 발전 지표에 들어있어야 좋은 지표고 그런 지표를 등대처럼 보면서 이 자기 부서의 일을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 코로나 시기인데요. 제가 인천 공무원 교육을 줌회의로 하는데 그때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왔죠. 그래가지고는 그냥 저 같으면 끄고 출동할 텐데 이걸 끄면 이제 교육 시간 인정이 안 된다고 트럭을 타고 출동하면서 계속 핸드폰을 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 중계를 보게 된 셈이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돗물 부서 무슨 죄입니까?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는데 한 20, 30년 전에 도시계획을 잘못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현안이 생기면 이거 어느 부서 거야 이래가지고 호통을 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현안이 생기면 이게 어느 목표랑 관련이 있지? 라고 하면은 주무부서는 있겠지만 그 목표와 관련된 여러 부서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여기 히든크가 나왔죠. 히든크가 아까 오대빵 얘기를 했고 이 서울시향의 지휘자인데요. 이분도 네덜란드 사람이라서 같이 부른 것 같아요. 이분한테 유재석 씨가 물어봤습니다. 지휘자의 임무는 뭡니까? 그런데 저는 이분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딱 정확히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 얘기가 지휘자의 임무는 그러니까 연주를 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골라내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연주들이 조화를 이루게 할까 그게 자기의 임무라는 겁니다. 이게 지속가능 발전하고 딱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행정의 방식은 기존에는 문제가 생기면 부서를 만들고 지정을 하는 건데 기후위기가 얼마나 대단한 이 난제입니까? 근데 기존의 방식은 기후에너지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과를 만들어서 3명이 아니면 하나 더 줘도 팀을 2개를 줘도 6명이 어떻게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럼 도시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환경기본계획, 기본계획들 많은데 그냥 그 부서만 아는 계획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서들 간에 또 그 계획들 간에 어떤 지점에서 상충 지점이 있고 어떤 지점에서는 상승 효과가 날 게 있는지 그거를 얘기해주는 단위는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거죠. 그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고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1년에 한두 번 해가지고는 시민실천하고 연결되지 않으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계속 그런 포럼을 하고 교육을 하고 모임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문화재단은 이 교육청이 행정하고 관계가 없지만 들어보니 교육청하고도 연결해가지고 리빙랩 사업하면 좋겠네요 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도 우리 환경 일은 아니지만 환경에 날 때 아파트 단지에서 30분간 소등 행사를 해보겠다. 그렇게 하면은 주민자치과가 반드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협력 구조도 만들고 좀 더 통합적인 행정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육에 오신 건데 학교교육, 평생교육, 세계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해보자. 그게 4번 목표, 4.7번 세부 목표에 들어있거든요. 지속가능발전 교육. 그러니까 교육부가 지금 4번 목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교육이 1번 문제를 해결하는데 16번 목표를 해결하는데 7번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교육이면은 4.7번은 전혀 안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이거 누구 거지 이게 아니라 또 청년들한테 니네 뭐 해줄까 이런 게 아니라 청년 니네가 생각하는 17개 목표 가져와 봐.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끼리 목표를 세우다가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것도 있고 또 예산을 전혀 안 들이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예산이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도 만들어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도 마을 계획을 그동안에는 동장님이 알아서 하거나 주민자치위원장만 의견 내거나 이게 아니라 마을 계획 방식도 그렇게 바꿔보면 SDG 방식으로 바꿔보면은 우리 동네에 지금 가장 시급한 목표가 뭘까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그러면은 1번, 7번, 13번 이렇게 찍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런 식으로 마을 계획을 만들고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지역의 그 자원들을 어떻게 연결할까? 그게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하면은 목표를 어떻게 연결해 볼까? 이게 또 연계 접근 방법이에요. 지속가능 발전에. 그것을 넥서스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자, 분단 시나리오, 협동 시나리오. 이 일본 책을 번역한 건데 일본은 2016년부터 총리실 산하에 추진단을 만들고 총리가 단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년 20, 30개의 지자체를 SDG 선도 도시로 뽑고 있는데 그 도시들이 계속 이 SDG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이 도시 재생도 아니면 지역 장생도 마을 만들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책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번역되는 책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개발 사업 개발부터 하는데 환경 부활로 이어지고 그럼 처음부터 그러니까 같이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시작되면은 환경 공생형으로 갈 거다 이런 시나리오를 짜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평택시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여기에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꽉 찰 거죠. 그리고는 이게 몇 번 목표랑 연결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거 다 나눠 볼 수 있죠. 그러면 부서한테 다 주면 끝나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가능 발전의 관점은 이럴 때면은 1번 목표가 빈곤 목표인데 빈곤 목표에 어린이 빈곤 문제 아니면은 빈곤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생각해 보면 빈곤층들이 비정규 고용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빈곤층들이 자연재해에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1번 목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도화지 한 장 드리고 17개의 재료를 나눠드린 뒤에 그러니까 문제들의 연계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비슷한 거 다 그려내실 거예요. 그럼 서로 해결책은 다를 수 있고 화살표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마을의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SDG 마을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더니 20, 30명이 모여서 팀별로 나눠가지고 계속 2달 동안 교육도 받고 또 워크숍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연팀은 네 가지 목표에 집중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팀별로 발표를 하고 그 중에 우선순위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 관교동이라는 이 동에서 집중할 수 있는 거 5가지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청소년 공간 만들기부터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DG라고 해서 17개를 다 채워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세부 목표까지 다 채우고 지표 다 채워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집중해서 정하면 되는 거죠. 특히나 도시는 그런 비전을 세울 때 이런 지속가능 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게 돼 있다. 이런 이 사례들이 있습니다. 파리의 15분 도시라는 게 15분 안에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나 도보로 내 일터로 집으로 뭐 병원으로 쇼핑센터로 다닐 수 있게 만들자라는 건데 2020년에 안 이달고 여성시장이 그러니까 녹색당이랑 여러 당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 후보로 나오면서 15분 도시 이 공약이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파리 올림픽 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더라, 선수들이 불편하더라라고 했지만 실제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작은 그림의 사진에 차도가 네 차선이 있는데 그걸 일방 통행으로 4차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차선만 차를 주고
두 차선은 자전거를 주고 한 차선은 보도로 그렇게 연결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파리 시민들이 51%라도 저 공약을 지지를 했으니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이거를 이제 그 코로나도 이제 끝나고 이걸 열어놨더니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도 가서 인터뷰 많이 하고 왔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럼 관광객들만 좋아진 게 아니고 이제는 자전거 타고 그렇게 다닐 수 있었어. 근데 파리가 이 코로나 시절에 그럼 자동차를 아예 못 다니게 했기 때문에 자전거들이 저렇게 다녔던 길을 코로나 레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그때 자신감 이게 파리 전체로 확산되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제 철도가 우리가 문제인데 과거 같으면은 평택에 한번 오면은 반드시 1박하고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지금은 절대 안 그렇잖아요. 저 제주도도 저는 그러니까 2시간 머물고 다시 돌아온 적도 있었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15분 도시라는 이게 그럼 자동차로 달리면 빨리 지나갈 수는 있는 거지 머물질 않잖아요. 제가 사는 서울 성북구에도 6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좁히고 인도를 넓혀놨더니 상인들이 처음에는 반발을 했지만 금방 설득도 되고 걷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도시의 리듬을 바꾸고 도시를 사랑하게 하고 도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다목적으로 쓰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것. 이것이 지속가능 발전의 의미라는 겁니다. 가까운 안성시에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이전에도 이 목표를 수립을 하면서 공동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공동 사업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성은 장인도 많고 이러니까 또 오래된 건물도 많고 그것들을 에코 뮤지엄으로 씁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 참여를 통한 숲을 조성하자. 그러니까 내 숲을 만든다. 내가 나무 심고 그 나무를 관리한다. 이런 관점으로 작년에 1호점이 생겼는데 지금 몇 호까지 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다가 공동으로 이제 이 협력 사업을 도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했어요. 유니버설 관점에서 디자인 관점에서 보행로를 모니터링을 하자. 그렇게 됐더니 공무원들이 그럼 뭐가 어려워요 이거를 그러니까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니까 그냥 도로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했더니 도로관리 1, 2팀은 그래도 팀 같은 과니까 넘나들 수 있다고 치고 그런데 건축과도 있고 도로시설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속협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 넘나드는 거는 우리가 할게요. 그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팀을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쉬울지는 모르겠지만 자, 2019년도에 UN 기후 정상회담이 뉴욕에서 열렸었는데요. 그때 이 공원에서 20개 이상의 이 단체들이 이 부스를 만들고 우리는 어떤 목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 설치를 했는데 원래 있던 초콜릿 가게도 있고 원래 있던 장애인 단체도 있었는데 초콜릿 가게는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12번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불평등 10번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한 바퀴 산책하고 돌아오면은 17개 목표가 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이런 단체가 이런 데 기여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알릴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평택에서도 평생학습 축제든 아니면은 우리 시민 축제든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그럴 때 각 단체들이 부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것도 제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평구에서 친환경 마을 축제를 하는데 돌포천 지속가능 SDG 이름만 붙였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이 공원 사례를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3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여러 단체들하고 같이 나눠서 하겠다. 그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도시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쭉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럼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계속 해왔던 일,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이 쭉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토트네스라는 곳에서 이 전환마을 운동, 트랜지션 타운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전 세계에 이제 그 네트워크가 생겼고 우리나라는 저 은평구에 무슨 마을 하나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환 행동의 필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처럼 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알고 실천하려고 이렇게 몰려든 그런 이 그룹, 건강한 그룹이 있으면 되죠. 평택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보겠다. 비전을 세우고 참여를 하고 옆에 동네 안성이 그렇게 잘하면 우리랑 같이 논의해 볼까? 네트워크도 하고요. 또 내부에서 여러 단체들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실천적인 프로젝트를 하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운동하듯이 하자. 그리고 작은 성공이라도 박수 쳐주자. 이게 이 전환행동의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수립 카페, 그러니까 뭘 고쳐주는 카페를 만든 곳. 로컬 푸드 정상회의, 대통령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만드는 집 그 집들이 정상회의를 하는 거죠. 음식을 채집하는 거, 청소년들의 탈진 상담하는 거, 새로운 식품 시장을 만드는 거, 거리 축제를 주관하는 거, 그다음에 공동체 매장을 개설하는 거, 시민사회 개방 공간을 운영하는 거, 학교에서 식품을 재배하는 거. 이런 거는 초창기에 많이 있었던 건데 학교에 공터가 있으면 애들이 거기서 이 재배하고 그걸 직접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연결해 보자 이런 거죠. 감자의 날, 또 공동체 에너지 회사를 창립하는 거, 우리 또 햇빛 에너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종자은행을 만드는 거, 전환 거리를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지역사회 영화관을 개점하는 거, 그다음에 외풍 단속하는 거, 그러니까 뽁뽁이 같은 걸로 막아주는 이런 것들도 전환행동에 들어있는 거죠. 무료 시장을 만드는 거, 전환 교육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우리 지역에서 갖게 되면 얼마나 더 그 의미가 있을까. 아까 7,787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후행동도 하고 또 포용적인 사회도 만들고 경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 이렇게 결합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아까 10분 안 쉬고 8시 10분까지 했으면 될 뻔 하지 않았어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속가능발전대학 3가 오수길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17개 목표 영역들 중에서 어찌 보면 뒤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거버넌스, 협력이든 제도화든 이쪽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남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웹페이지 있었는데요. 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그림입니다. 99살까지 편안하게 2, 3일 내로 돌아가자. 뭐 더 오래 사셔도 좋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99살까지 요 평택의 공동체 사회 속에서 도시 속에서 건강하시게 살아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속 가능하게 사실 때 여러분만 행복하게 살지 마시고 이 다음 세대들도 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이제 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렇게 도시를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빠르게 정리하고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는데 거버넌스는 뭐냐 이런 얘기를 했죠. 거버넌스는 우리가 뭔가를 이제 이렇게 정치를 할 수도 있고 뭔가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때 특히나 이제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시민사회 영역이라든지 기업이나 뭐 또 학교 또 다른 어떤 NGO 단체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해서 왜냐하면 이 SDG의 문제들은 다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해결책 또한
한 부서에서 한쪽에서만 생각해서는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각각들이 모여서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도 하시고 또 잘 될 수 있게끔 갈등 생기는 게 아니라 촉진자 역할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실행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내에 또 구성으로서 참여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뒤에 가면 특히나 행정 조직이 우리가 17개의 목표들이 있는데 요 17개의 목표를 어떻게 잘 하기 위해서 부서들이 각각의 사업들이나 일들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일단은 행정 조직에서 이렇게 좀 칸막이가 넘어서 부서별로다가 협력 체계를 좀 갖추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에는 이게 그냥 협력하자 이런 게 아니라 목표를 중심에 두고서 의제를 만들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핵심이었었고 뒤에 가시면 아까 이제 물방울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75페이지에 보시면 의제들이 있는데요. 의제들이 있는데 어떤 의제를 목표를 중심에 두고서 연결을 시켜 보시면 또 다른 많은 해결책이나 의제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의 문제를 가운데다 두고 각각의 16개 목표들을 연결을 시키면 또 다른 어떤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넘어가시다 보면 그러니까 82페이지에 보시면 이 목표 중심적으로다가 이렇게 일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또 가시면 조직별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택이라는 전체 공동체가 어떤 목표를 갖고서 행정을 해야 할 것인가 17개 목표를 갖고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SDG 17개를 공부하는 그런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어떤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요 목표 중심적으로다가 의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특히나 마을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함께 의제를 만들어가고 이 좋은 마을의 일거리들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조직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마을 공동체도 좀 SDG를 목표로 두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사고의 체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에 97페이지가 이제 중요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좀 어떤 전환이나 변혁적인 행동을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데 우리 조직이 건강한 조직으로서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 좋은 건강한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협력 체계를 좀 구축을 하자 이런 얘기고요. 비전이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비전,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랄까 조직의 모습을 어떤 전략을 갖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SDG를 중심으로 해서 비전 체계를 한번 마을 공동체 사업이다 하더라도 비전 체계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참여들을 갖다가 다양한 그룹들을 좀 참여시켜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실천이 되고 하려면 결국은 참여하시는 조직들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제휴를 맺고 네트워크 관계를 가져서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결국은 알리고 운동하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필수 요소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뒤에 마지막으로 가서는 마을에서 조직에서 할 수 있는 마을의 좋은 일거리들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또 일어나요? 알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맥기 때 참여하셨었죠, 우리 서동 선생님. 맥기 때. 4기 때 오셨었어요. 오래간만에 오시니까 지속가능 대학 지난번 수업부터 어떤 느낌을 좀 하셨는지. 네, 안중에서 온 서동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서 해야 될까? 예. 편하신 대로 앉으셔서 앉아서. 근데 지금 시간하고도 조금 다른 건데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좀 여쭙고 싶었던 사실은 있었는데 여쭤봤는데요. 저희가 이게 성과가 대한민국에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뭐 유엔에서 저희한테 예산 나오는 게 없다. 평택시는 또 엄청 부족하다. 그러면 성과를 저희가 어떤 지표에서 성과를 좀 달성했을 때 뭔가 성과가 있어야 저희도 의혹이 살고 뭐 사기가 진작이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과는 없고 자꾸 뭐 제재만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뭐 방안이라든지 저희가 뭐 추구해야 되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게 제일 사실은 저는 그게 제일 좀 궁금했어요. 네,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럼 정책실장이 이 지속가능 발전 법안을 이렇게 올리면은 야 노무현 때 거를 왜 자꾸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 층에 있는 사람들도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거를 관점의 전환, 균형과 조화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환경 정책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인식 바꾸는 것도 참 어려운데, 그럼 외국에서는 벌써 이제 그 나라 보건 상태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3번 목표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가 됐고, 그럼 뭐 네팔의 비행기 겉면에는 저 17개 목표가 그려져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스페인을 갔는데 어느 건물 앞에 3번 목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제가 가이드한테 여기는 보건기관이에요 물어봤다가 그 가이드가 깜짝 놀랐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못하게 생겼는데 스페인어를 어떻게 읽었지 이런 표정. 근데 그만큼 이 SDG가 주류화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근데 실제로는 저는 이제 그것도 그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관점을 바꾸는 건데 그동안 행정이 가졌던 또는 평택시가 받았던 상들을 쭉 보자. 그러면 그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 단어는 안 들어있어도 그럼 모범 사례들, 상탄 사례들을 보면은 반드시 한 개 부서만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2개 부서 이상 뭔가 협조를 받았든지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부서 직원들만 열심히 해가지고 받은 상은 그러니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체라든지 아니면 뭐 위원회라든지 뭔가가 꼭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지속가능 발전으로 가는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게 지속가능 발전이어서 이 경계가 드물고, 그다음에 진짜 균형과 조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이 SDG를 이제 알게 되는 분들이 주변에 자꾸 그런 식으로 알려주시는 게 지속가능 발전은 이런 겁니다 보다도 훨씬 그러니까 쉽게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도화되고 그 다음에 평택시에도 지속가능 발전 팀이 있어서 이 부서가 관련 부서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고 시민사회 각 영역이나 또 각 분야에 이렇게 의제들을 발굴을 해서 예산을 주고 그 다음에 잘했다 그러면 또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뤄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예산을 내려주고 SDG에 맞게끔 예산을 내려주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글로벌 이슈이고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내가 세계적인 목표를 내가 글로벌 이슈를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개인 예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조직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뭔가가 내고 하는 거를 조금 생각을 바꾸셔서 SDG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은 사업들도 의미 있는 사업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동네 시민들을 위해서 또 교통을 이용하시는 어떤 교통의 약자들을 위해서도 좋은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내실 수 있고 거기에서 또 여러분들 역할을 재미있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다. 다만 아쉬운 것은 더 많이 이제 예산이 좀 내려오고 또 성과를 인정해주고 그런 체계가 조금 더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저기 택시 지속 가능 발전을 좀 익히 들었을 때는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모임 단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틀 교육을 받고 나서 이렇게 광범위한 거를 교육을 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가슴 벅차기도 한데 여기 계신 분들이 과연 이 큰 그림을 과연 졸업을 하고 지속 가능 발전 대학을 빛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 물론 지금 10회라는 그거를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거를 해왔대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 신문 보도조차도 1년에 한 번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약간 보도를 지속 가능성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딱 한 번만 하니까 안 읽은 사람도 있죠. 머리 글자만 보고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그러니까 저 처음에 볼 때 평택시 발전을 위한 모임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이거는 아니구나 라고 지금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가슴이 떨리는데 여기 계신 분들 한 기수에 10명만 모이면 큰 힘이 되거든요. 여기 10회 모이신 분은 제 말 주변은 없어도 아주 탄탄하게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영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에 대해서는 좀 시작해서 저희 뭐 운영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랑 비슷하게 아주 오랫동안 이 지속가능 발전 대학 거기는 이제 시민환경 지도자 대학인데 제천이 있습니다. 제천시는 인구가 30만이다가 지금 11만까지 떨어졌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제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그러니까 사람도 없고 단체도 없어서 교육이나 하자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 27기, 28기 이렇게 나왔고 졸업한 사람들이 1,500명 가까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한 번 교육하고 끝내지 그랬더니 계속 그러니까 30명 모집하면 70명 지원하고 30명 그러니까 70명 그냥 한꺼번에 할까 그러다가 할 일도 없는데 이거 계속 또 해야지 2회, 3회 이렇게 왔는데 이 시민환경 지도자 대학 동문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천의 세명대 졸업식에는 시장이 안 가는데 제천 시민환경 지도자 대학 동문회는 꼭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10명이 모여도 큰 힘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힘을 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서 모인 거는 확실하고 그런데 그 발전이라는 게 내 분야의 주장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니까 여기에서 공부하고 다시 내 분야로 가면 그 전에 내가 경제단체에 있는데 경제 얘기만 할 때 하고 SDG를 알고 나서 경제 얘기를 할 때 하고는 좀 다르게 더 풍부해질 거다 이런 생각이 일단이고요. 그다음에 이영경 교수님께서 아까 전담팀을 말씀하셨는데 저 도봉구에서 지속가능 발전 과가 있었고 지금 이제 부평구에 지속가능 발전 팀이 있고 수원에 지속가능 발전 팀이 있고 그러니까 그 팀들이 만들어내는 이 사업은 어느 부서하고도 관계가 없거나 모든 부서에 관계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가령 이제 저 도봉구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과가 생겼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과장이 됐는데 환경과장 출신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연결되는 것들만 찾아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도봉구에 이제 저 북쪽에 있잖아요.
대전차 방어진지가 아주 흉물로 17년 동안 있었던 거를 그게 이제 국방부 거니까 서울시 관할도 아니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던 거를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과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도 환경단체는 환경과만 만나고 문화단체는 문화과만 만나고 그러다가 지속가능 발전 과가 있어서 자꾸 이제 부서들도 연결하지만 시민들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단체들끼리도 이제 역할 분담이 돼가지고 어떤 단체는 국방부가 설득을 하고 어떤 단체는 서울시에 가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평화문화진지라는 아주 대단한 공원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효능감이 뭘까?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 갈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전담부서가 생기도록 자꾸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뭐 전담부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전보다 훨씬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과가 아니라 팀이 생긴다고 하시잖아요. 팀이 생긴다가 있고 과가 생긴다가 있는데 네. 그러면 팀이 생긴 데는 어떤 과에 소속으로 팀이 생깁니까? 기획과에 주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수원에서도 수원의 공연행정부 들어보셨나요? 공연행정부는 어느 부서가 할까요? 이 수원은 행정적인 지원만 받고 돈은 안 받겠다. 돈 받으면 행정에 끌려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수원 공연행정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냥 냉장고만 놔두는 게 아니라 그 냉장고를 관리할 사람이 있는 데만 냉장고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그럼 내가 이거 관리할게. 저 어린이집 원장님이 이건 내가 관리할게. 그런 데만 설치해가지고 지금 27호점인가 나왔는데요. 그럼 그거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뭐 농업과가 해야 될지 아니면 환경과가 해야 될지 보건과가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행정 지원은 지속가능 발전 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넘나들 수 있는 사업들을 반드시 또 찾아내게 돼 있더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평택시에는 기획과가 따로 이 기획과가 다 있죠. 정신정치 기획과 균형발전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평택시는 잘 모르겠네요. 미래전략 미래전략과. 네. 계속해서 질문하고요. 지난주에도 네. 2010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활동을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해보았기 때문에 아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냉장고 저희들이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평택시 지속 가능 발전 대학이라는 의미에서 저도 그때 이제 이천시에도 하려고 했는데 이천시 같은 경우는 대학하고 협조가 안 되고 근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평택대학교하고 협조가 되어져서 훨씬 더 보기 좋고 아까 뭐 기사가 됐는 두 군데 써드렸거든요. 부장님 보도록 많이 안 보시지만 그래도 제 글을 한 1,500명은 보시거든요. 그러면 좀 아쉬움이 있다는 커리큘럼이 좀 있었으면 뭐지 그 강의 수업 계획서, 강의 계획서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내용이 없고 이제 한 지금 2주 정도 되었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어지니까 저희 이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데 교육도 좋고 교수님도 너무 잘 강의하고 계신데 대학이잖아요. 대학 수업 강의 계획서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10주 정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보고 또 우리가 수강 신청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십니다. 저희가 이게 이 참여자 모집 홍보부터 그 다음에 강의 계획까지 이렇게 좀 같이 처음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뭔가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천도 제가 가서 강의를 우리 다 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천도 가서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네. 초창기 때 제가 제작진에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계속 많이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이 또 많이 참여하시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참여하신 분들의 관심 분야나 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교육 쪽에 여기 5번 기수들은 교육 쪽에 한 40% 이상이 교육 쪽에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교육에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공부시킬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짜시고 하실 때에 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심으로다가 좀 고민을 해 보시면 더 의미 있고 이 평택에서의 어떤 좋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조직 자체의 어떤 성과와 발전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조직들에서 좀 좋은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열심히 들으시는데요. 한마디만 해보시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왜 오셨는지. 왜 왔을까요? 저는 도시농업, 치유농업 관련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까 여기 농업하시는 분 계시긴 한데 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그 17가지 목표를 듣다 보면 제가 하는 분야와 너무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은 다른 데 교육에서 이인영 교수님을 맛배기 교육을 한 2번 정도 세미로 교육을 들었는데 더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제 저한테는 아직 생소한 용어라서 계속 끊임없이 주워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내 영역에서 어떻게 더 확장시키고 접목시킬 수 있는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농사 지시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여기 우리 회장님 농사 지으세요. 우리 회장님하고 많이 상의하시고 치유농업 프로그램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아예 좋아요. 좋습니다. 저는 컴퓨터공학과 다니고 있는 컴퓨터공학과 대학생 2학년인데 그 에너지 때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AI에 대해서 개발을 멈춘다고 하면 세계적으로 너무 성장에 대해서 너무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AI에 대해서 계속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AI를 성장을 하려면 GPU가 필요하고 또 GPU가 필요하면 또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 폐수가 무조건 필요한데 지금 고덕에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폐수에 대해서 우리 평택이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리고 AI를 실행하려면 또 GPU의 발열을 좀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 발열을 잡으려면 무조건 전기가 필요한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그게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신체생까지 어려우시죠? 지금 가요. 네. 아니, 그 맞습니다. 다 연관성을 갖고 오늘 교수님 강연 내용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는 고민이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사회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에너지 얘기하는 사람하고 들어가면 각각 분야에서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게 AI를 중심으로 두고 보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중요한 것이고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결국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써서 나왔을 때 또 폐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 환경의 문제, 경제 문제 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나 일자리를 또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사회 문제까지 다 접목이 된 거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같이 모여서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에너지는 또 우리 에너지 회사들이 있어요. 한국서울발전이라는 에너지 회사가 있어요. 석탄에너지 갖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 근데 이거 갖고서는 이제 앞으로는 회사의 생존에 대한 문제나 지역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빠르게 협력해서 어떻게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만약에 폐수로서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정화장치를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환경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AI는 이 기후 변화와 기술과 AI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후 변화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다 오지만 이 AI 같은 경우 기술이라든지 특히나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일자리도 한쪽에서 보면 경제 측면에서 일자리가 또 많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으나 저는 그런 입장이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문제 해결책들은 기술로서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일자리 측면만 이야기하지 말고 기후변화에 따른 많은 자연재해나 산업재해들, 사회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새로운 기술로서 대응하고 만들어가는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은 사람 중심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지만 이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같이 좋은 사회로 발전하는 데는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또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또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답은 여기까지. 더 전문적으로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 강의해 주신 오수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마무리는 회장님 마무리로다가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에 질문하신 분 얘기에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작년 1년 반 전쯤에 교독에서 나오는 이 폐수 문제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삼성전자에 항의 방문을 했어요.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물질들이 충분히 환경부의 기준에 검증이 가능하냐. 근데 환경부 기준에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환경부가 갖고 있는 기준은 300여 가지 이상 되는 물질들을 다 걸르지 못해요. 한 50여 가지만 걸려요. 그래서 이게 안전한가에 대한 고민.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굉장히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온도를 낮춘 다음에 흘려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온도를 측정하는 지점을 고독 지점부터 시작해갖고 저기 팽성에 있는 그 지점하고 비교했더니 온도가 한 1도는 하지만 0.78도 정도 높아질 거예요. 그럼 이것이 환경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갖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거는 해결수가 없어요. 두 번째 AI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평택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그때 시장님이 우리 개강식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평택이 1인당 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아요. 왜? 삼성의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화석연료로 대신하고 있는데 그럼 뭐로 대체해야지만 탄소 중립을 북부시가 이룰 수 있을까? 신재생에너지를 아무리 평택에 있는 논을 다 덮는다고 해도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소 발전밖에 없다. 근데 그 수소를 블루 수소로 할 거냐, 그린 수소로 할 거냐 이제 그 문제인데 그게 기술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갖고 지금 평택시가 그래서 미래전략과 우리가 관련되는 미래전략과가 그 문제도 관여를 하고 있는 조직이에요. 수소의 문제라든지 외국인 학교 문제라든지 현덕 지금 평택구에 있는 평택 관광지 문제 그러니까 어느 부서도 하고 있지 못하지만 평택의 미래의 전략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같이 예전에 나중에 나눴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드릴 말씀 아무튼 오늘 멀리서 와주신 오수길 박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한 해 한가 이렇게 진행될 때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고민되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교육생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뭔가의 자조적 프로그램과 뭐 고민들은 교수님이 충분히 감안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